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다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사 캠퍼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때 최성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또 이한생 교수님과 최성호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신 덕분에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재료연구실에 석사과정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수료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짧게 근무를 하다가 다시 3년 전에 동경대학교로 가서 올해 9월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교의 교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 박사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주제는 피난민 주택용 재료 개발 및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전쟁, 박해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피난민이 2021년 기준 거의 9천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난민 캠프, 그리고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는 가설주택 등에 살고 있는 등 그들의 거주 환경 향상을 위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피난민 캠프에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부에서 지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부터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 재료의 관점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피난민 주택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가능한 한 성능이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피난민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피난민 주택에 요구되는 조건과 제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해서 숲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4장에서는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서 주택 재료로서 흙이 가져야 할 성능을 파악하였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흙의 특성과 흙 고화체의 강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흙 고화체의 강도 발현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이론식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실험치와 비교하는 것으로 그 적용성 및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난민 주택이 요구되는 성능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피난민 현황 및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피난민 발생 지역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85% 정도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피난민이 국경을 넘는 난민의 2배가 넘고, 그다음에 난민의 70% 이상이 주변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피난민이 그들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파악하였습니다. 또 피난민 발생 이유는 자연재해나 인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재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분쟁이나 전쟁이 식량의 생산, 수확, 처리, 운송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심각한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UNHCR이 제공하고 있는 피난민 쉘터의 종류와 성능을 서로 나타낸 것입니다. 텐트와 리퓨지 하우징 유닛은 조립 시간은 짧지만 수입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캠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더욱 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송료를 뺀 코스트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나 벽돌 등을 이용한 듀러블 쉘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내구성이 좋은 주택을 난민 캠프에 짓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독일 시멘트 가격은 세계 평균의 시멘트 가격보다 비싸고, 그다음에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주택의 건설부터 유지 보수까지 가능하도록 자연재료 등의 접근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료를 이용한 이머전시 쉘터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기존보다 내구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자연재료 중에서도 흙은 피난민 주택용 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피난민 주택이 요구되는 조건과 그다음에 각 지역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을 분석해서 흙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난민 주택의 대상은 지역구에 정지하고 있는 피난민과 국내에 정지하고 있는 국내 피난민으로 한정합니다. 피난민 주택이 요구되는 조건으로 안전성, 거주성, 내구성, 경제성, 생산성 등의 5가지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 재료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은 1층 연중 실내 기온차가 크지 않는 것, 내부 수명이 남는 캠프에서의 거주 기간이 중앙값 5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운송 비용을 제외한 캠프 비용보다 적을 것, 재료의 조달이나 주택 시공, 보수를 피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해체가 용이하고 동시에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기존 쉘터의 종류별 요구되는 성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이머전시 쉘터의 재료의 비율 조정 및 폐기물 등에 활용 가능한 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보다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제약 조건을 조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가가 흙을 주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료로서의 흙은 재활용이 쉽고 그다음에 환경 성능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량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조대 기후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흙 건축물의 분포도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난민이 향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 흙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 건축물은 아도비 있고 단풀공법, 안밀 흙블럭 등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 어도비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제품의 밀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흙의 성질로부터 제품의 성능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단풀공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조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밀 압축 흙블록은 간단한 기계를 사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보다 진실한 제품을 얻을 수 있어 피난민 주택을 짓는 데보다 적합한 시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3장에서는 흙이 주택 재료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 환경, 재료의 접근성 관점에서 피난민 주택 재료로서 매우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흙은 장소나 기후 조건 등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흙의 성질과 흙 고화체의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통해서 흙의 건축 재료로서의 특성과 흙 고화체의 강도 발현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흙 고화체의 강도는 점착력과 마찰 저항력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입경이 작고 흙박스의 존재하에서 점착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실트는 실트, 모래, 자갈 등은 입자가 크고 비평면적이 작기 때문에 흙고화체 내에서 공급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마찰 저항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토 강물은 흙고화체에서 바인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경이 매우 작고 그 표면이 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나 양이온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착력이나 소성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흙고화체를 구성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반데르발스 인력과 그다음에 모세관력 등이 있는데 먼저 문장에서는 입경과 반데르발스 힘의 관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경이 다른 구형의 실리카군을 물에 적신 후에 건조를 시키고 그 입자의 응급 상태를 보면 건조에 의해서 큰 입자 주변에 작은 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입자 사이에 이러한 액가교가 생겨서 응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경이 20마이크로인 실리카만을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경우 응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경이 작은 입자는 중력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역이 더 크기 때문에 건조에 따라서 입자 간 거리가 점착력을 발생시킬 정도로 좁아집니다. 하지만 입자가 클수록 중력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입자 간 거리가 액가교를 발생시킬 만큼 줄어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점착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입자 간 액가교가 발달이 되면 반대로 할 수 있는 역 이외에 모세관 역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입자의 포화도에 따라서 입자 사이에 발달하는 액가교의 상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모세관력의 크기도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찰 저항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찰 저항력으로 인한 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흑고화체의 충진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수비에 따라서 건조 단위 용적 분량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물이 너무 적으면 입자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해서 치밀하게 다져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이 너무 많으면 물 자체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진율이 저하되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건조 단위 용적 분량을 최대화하는 함수비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짐 에너지가 높을수록 흑고화체의 건조 단위 용적 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 분량이 증가하려는 압축 강도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흑의 입도 분포와 압축 강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의 연구에서는 입도 분포의 변화에 따른 압축 강도와 건조 밀도 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입도 분포에 따라 건조 단위 용적 분량이 변화를 하지만 바인더와 돌체의 비율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입도 분포가 압축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비를 첨가하여 화학 반응을 통한 입자 반응력과 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과 석회의 혼합물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와 흙의 반응은 물이 존재할 때 석회에서 Ca이온과 방출이 됩니다. 이 Ca이온이 방출이 되면은 흙과 석회의 혼합물의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H가 석회 포화수의 pH에 달하게 되면은 점토광물과 석영에서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해된 이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Ca이온과 반응해서 주산화칼슘 그리고 알루미늄산 칼슘 수화물 등을 형성을 해서 이것들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점착력을 유지하는 성분으로 되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흑고화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밝혀졌지만 그 요인별 영향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환경하에서 각 지역에 지어진 친환민 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특성과 그리고 주택의 성능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5장에서는 흑고화체를 구성하는 흙과 또 혼합수의 물성 및 흑고화체 내부의 충진율에 따른 역학적 성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6개 종류의 흙으로 그 성질을 다음과 필터로 나타내었습니다. 재료명은 입도 분포의 결과로부터 평균 입경 크기의 순으로 소일 A부터 소일 F로 명명하였습니다. 소일 A는 평균 입경이 가장 크고 비틀 면적이 가장 작고 소일 F는
평균 입경이 가장 작아 기체 면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의 화학, 그리고 광물 조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시료에 석영과 당석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소일 B 그리고 실트류의 흙에는 버미큘라이터 또는 몬모르니나이터 등의 점토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흙의 종류 그리고 혼합수 양, 입도 분포, 혼합수 종류가 흙 고화체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탱킹에 의해 만들어진 시험체는 촬영 후 20도, RH 60%의 챔버 내에서 질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건조시킨 후 강도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실험 1에서는 함수기 변화에 따른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일 A의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모래로 전착력을 가지는 점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 시에 시험체가 쉽게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소일 F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점착력이 큰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몰드에 적절하게 채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 1에서는 소일 A와 소일 F 이외의 흙을 이용해서 강도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최적 함수기를 찾기 위해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최적의 함수기를 비롯한 함수기를 찾아내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함수기의 변화에 따라서 건조 단위 용적 질량이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값이 클수록 압축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흙 고화체 내에 공분율이 적고 이 때문에 입자 간 마찰력이 커지고 또한 입자 간력이 발생하는 점인 대위수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압축 강도 측정 결과는 소일 B가 소일 C의 약 거의 1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데 이는 흙의 광물 구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흙 고화체의 압축 강도는 점착력과 마찰 저항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소일 B와 같이 점토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시험체는 점토 광물이 바인더 역할을 하여서 큰 입자들 사이를 이어주고 있어 점착력에 따른 압축 강도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일 C에는 점토 광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착력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일 C의 강도 발현의 원인은 점착력보다는 입자 간 마찰 저항력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인장 강도 또 보시면 인장 강도 또한 소일 B는 거의 100kPa 이상이지만 소일 C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2에서는 입경이 고화체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 흙을 분쇄하여 흙 고화체를 제작하였고 압축 강도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흙은 여러 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경에 따라서 광물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돌미를 이용해서 분쇄를 하였고 그 광물의 비율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사질토인 소일 A를 분쇄하여 그래프와 같이 입도 분포를 변화시켰습니다. 같은 입도 분포를 가지는 흙고화체에서는 건조 단위 용적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 1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공분율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입자 간 마찰 저항력을 최대화하였고 그다음에 대위수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입도 분포가 다른 흙 고화체 사이의 압축 강도와 건조 단위 용적 질량과의 관계는 공분율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입자 수도 연관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입자 수가 클수록 건조 단위 용적 질량은 줄어들지만 강도는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일 B도 분쇄를 통해서 평균 입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압축 강도 결과는 소일 A의 결과와 같이 같은 입도를 가지는 흙에서는
건조단위 용적 분량이 커질수록 강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C는 분쇄전 시험체는 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건조단위 용적 분량과 강도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았으나 분쇄 후의 시험체는 좀 전에 소위 A와 소위 B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합수의 pH를 변화시킨 실험입니다. 믹싱을 하기 전에 흙에도 입경이 작은 점토 강물은 이미 모래 등의 입경이 큰 입자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믹싱할 때 혼합수량이 부족하면 응직 상태인 채로 남아 있어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토 강물이 바인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토 강물을 제대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염기성 혼합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을 흙과 혼합시키면 점토 강물의 표면이 부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응집되어 있던 점토 강물이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 3에서는 두 가지의 종류의 흙을 이용해서 혼합수로서 이온 교환수와 0.25몰의 수산화나트륨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표식이 있는 것이 물을 혼합수로 사용한 시험체의 결과이고 다이아몬드 표식이 있는 것이 NaOH 0.25몰을 혼합수로 사용한 시험체의 결과입니다. 먼저 점토 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일 A는 믹싱 전에도 응집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되지 않았으며 역으로 염기성 혼합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흙고화체의 건조단 용적 분량 자체가 저하되어서 압출 강도도 저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소일 B는 모든 입도 분포에서 흙고화체의 강도가 이온 교환수를 혼합수로 사용한 것보다 NaOH 0.25몰을 혼합수로 사용한 것이 압축 강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일 B에는 점토 강물 중에 하나인 건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응집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혼합수로서 이온 교환수를 사용하였던 경우에는 응집 상태의 입자들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반해서 NaOH 0.25몰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집되어 있던 점토 강물이 분산되어서 흙고화체 내에서 보다 균등하게 분포하였기 때문에 강도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자가 작은 점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일 F는 구도제가 아닌 코팅제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저항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좀 전의 실험 3과 같이 혼합수의 pH를 조정해서 응집되어 있는 입자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합수로서 0.25몰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시험체에는 이온 교환수를 혼합수로 사용한 것에 비해 수중에서의 입자 간의 결합이 파괴되는 시간이 매우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응집되어 있던 점토 강물이 분산되어서 전체적인 입자 간력을 증가시킨 결과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발효됩니다. 그리고 수산화칼슘을 흙의 10% 정도로 치환한 시험체의 경우 수중에 24시간 넣어두었음에도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 결과는 10%를 치환한 결과였는데 다른 실험에서 3%, 2~3% 정도만 치환해도 같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칼슘 이온이 원자가가 높기 때문에 먼저 전기 이중침이 압축되어서 응집이 일어납니다. 이 칼슘 이온은 주산염과 반응해서 불영수염,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산화 칼슘 화합물 및 알루민산 칼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물은 입자 간의 접착제 역할을 해서 그 결과 물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흙과 혼합수의 물성 및 흙고화체의 내부 침진율에 의한 실험체의 역학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실험 결과로부터 흑고화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파라미터가 있으며 하나의 파라미터를 변화를 시키면 다른 파라미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입도 분포를 변화시키면 또 다른 흑고화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율도 변하고 또 평균 베이스도 변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지만 파라미터 하나하나의 영향도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6장에서는 각 파라미터가 흑고화체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흑고화체의 인자 강도를 추정하는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인자 강도 추정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흑고화체의 압축 강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점착력과 마찰 저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마찰 저항력은 5장의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치밀하게 다져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면에 점착력은 입자간력에 기인하는 힘으로 흑고화체의 압축 강도뿐만 아니라 인장 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로부터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기준치 이상의 값을 가지도록 재료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재료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안밀하는 것으로 마찰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장 강도를 추정하는 식을 제안하고 실험치와 비교하는 것으로 그 적용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먼저 흑고화체를 구성하는 힘은 반대발생력과 모세관력 등이 있는데 건조 후에 흑고화체 내에서 발휘되는 입자간력은 모세간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세간력만 고려하고자 합니다. 수분을 포함하는 흑 입자의 거동은 토탈 석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토탈 석션은 강극의 공기압과 강극수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트릭 석션과 강극수 내의 용질에 대한 용질의 영향에 의한 오스모틱 석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 석션은 강극의 공기압력보다 강극수압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세관 압력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라플라스와 영은 이 압력 차이를 기획 계면의 형상과 그다음에 표면 장력을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매트릭 석션식과 라플라스 영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켈빈식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강극수가 순수한 물이 아닐 경우에는 기획 계면에서 공기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형성되는 액가지의 최적은 켈빈 효과에 의해 형성되는 액가지의 체력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용질의 첨가에 의해 공기압이 저하될 경우 오스모틱 석션을 고려한 수정된 켈빈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경이 같은 두 개의 구형 간의 펜듈러 영역에서의 액가지가 발달된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액가지의 기하학 모형이 토로이드의 일부인 것에 착목한 토로이드 분사식을 이용해서 모세간력과 액가지의 최적을 구합니다. 토로이드 분사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토로이드 분사식을 이용해서 모세간력과 액가지의 최적을 구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자간 거리와 접촉까지 0인 경우 입점이 클수록 입자간의 모세간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간력이 상대속도에 관계없이 일정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속도가 1에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속도가 상승하면 포화도 또한 상승하여서 이 액가지의 상태가 펜듈러 상태에서 영역에서 퍼니틀러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자의 반경이 1마이크로로 입자간 거리가 0일 경우 접촉합이 커질수록 모세간력과 액가지의 최적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촉각이 클수록 켈빈 반경을 만들기 위한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온도에 따른 상대속도와 모세간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모세관력은 상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의 온도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모세관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국수 내의 용질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국수가 순수한 물이 아닐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자 사이에 형성되는 액가조의 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강국수가 물일 경우 NaOH 0.25몰, 1몰, 6몰이 수용액일 경우 모세관력의 액가조의 체력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강국수 내의 증기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입자 사이에 발달되는 액가조가 케플러 리소스타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세관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은 입경이 다른 두 개의 주형 입자 사이에 액가조가 발달한 경우의 모세관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안의 연구에서는 라플라스 영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입경이 다른 입자 간의 모세관력을 구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좀 전에 식을 이용해서 무차원의 모세관력을 구한 결과입니다. 팀정각인데 이 팀정각이 작을 경우는 입경기의 변화에 따라 무차원의 모세관력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정각이 커질수록 그 차이도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접촉각도 커질수록 그 차이는 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입자의 반경을 1마이크로미터로 한 경우 큰 입자와의 입경비에 따른 모세관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 입자 간 거리, 그리고 접촉각, 또 측정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반경비가 10이 되면 모세관력이 2배가 되고 입경비가 그 이상이 되어도 모세관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입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세관력을 각각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서 그 크기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자 두 개가 아니라 집합체 전체의 인장 강도를 예측하는 식인 럼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럼프식은 액가조가 펜들러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입경이 같은 구형의 입자 집합체의 인장 강도를 예측하는 식입니다. 인장 강도는 단위 면적당 입자수와 입자 한 개당 평균 인장력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인장력에 의해 결합이 끊어진 면의 침식률은 단위 면적당 입자수의 파단면의 단면상에 나타나는 원의 평균 면적, 말이 조금 어려운데 원의 평균 면적을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자 한 개당 평균 인장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최종적인 인장 강도는 럼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럼프식은 입자의 크기가 같은 입자 집합체의 인장 강도를 추정하는 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해서 입경이 다른 B형의 흑고화체의 인장 강도를 구하는 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랜덤 충진된 인류의 입도 분포를 가진 흑고화체의 단위 면적당 반경이 R1인 입자수의 개수는 N1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이 R1에서 Rn까지의 입자 개수를 전부 더하면 단위 면적당 전체 입자 개수인 N개가 됩니다. 먼저 입경이 다른 B형의 흑고화체의 인장 강도를 입경별로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장력에 의해서 끊어진 면의 반경 I의 입자에 의한 침식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이 RI 입자 하나당 평균 인장력은 다음과 같은
의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경 RI와 접촉하는 입자의 반경을 RJ라 하면은 입자 간 접촉력 HIJ는 반경 RI와 RJ의 입자 간의 모세관력인 FCIJ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입점을 가지는 두 입자 간의 모세관력과 같습니다. 입점이 다른 두 개의 입자 사이의 모세관력은 충진각과 접촉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으나 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입점이 다른 두 개의 구형 입자 간의 무차원의 모세관력이 입점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점이 같은 두 개의 입자 사이의 모세관력에 RI와 RIJ의 비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경 RI와 RJ의 입자 간 접촉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자의 크기별로 나누어서 계산한 인장 강도를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공식에서는 이미 입도 분포에 따른 평균 대위수와 충진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입도 분포에 따른 평균 대위수와 충진율은 알파와 같이 한한 다음 식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식에서 구해지는 평균 대위수는 입자 집합체가 체밀 충진이 된 경우의 대위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체밀 충진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대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이스너가 제안한 동일한 크기의 입자 간의 집합체의 충진율과 대위수의 관계를 응용을 하여서 입도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x로 두고 알파와 식에서 구한 최대 충진율과 그때 평균 대위수로부터 x값을 구하여서 충진율에 따른 평균 대위수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식을 이용해서 5장의 실험에서 이용한 흑보화체의 입도 분포를 비롯한 파라미터 조건을 입력하여서 인장 강도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에 나타내었습니다. X축이 6장에서 제안한 식으로부터 계산한 인장 강도이고 Y축이 같은 조건 하에서 5장에서 실험한 압축 강도 실험치입니다. 또한 식으로부터 구해진 이 인장 강도와 실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5장의 인장 강도 실험 결과와 예측치 또한 비교를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흙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 정도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이론치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론식에서는 구형으로 표면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흙입자는 입형이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산한 대위수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반면에 소일 B의 실험치는 실험치가 예측치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점토 광물인 점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점토 광물이 모세관력 이외의 입자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점토 광물의 영향을 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입자 간의 모세관력과 각 파라미터의 관계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6장에서는 흑고화체 입자간력 메커니즘을 말씀고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에 기초해서 흑고화체의 인장 강도를 수정하는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의 최대 난민 캠프인 BDBD 캠프의 흑 주택을 짓는 것을 상정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하였습니다.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민 주택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주택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벽의 자중과 기둥 무게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계산한 소요 압축 강도는 약 0.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나 압축 강도가 0.1메가파스칼일 경우 인장 강도의 추정치는 0.01메가파스칼이 되므로 입자 간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인장 강도 기준을 0.1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상 캠프장에서 안밀 숲 블록을 이용해서 지은 숲 주택이 피난민 주택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정성, 거주성, 내구성, 그리고 경제성, 생산성의 관점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 윤배 지역의 제약 조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안정성 관점에서는 우간다의 범죄율은 135개국 중 29위로 비교적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주성 관점에서 보면은 열대성 지구에 온도차가 크지는 않지만 강수량이 많은 편이라 숲은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배 지역의 흙의 성질은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흙이 산성임을 고려하여서 흙의 강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용액을 혼합수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윤배 지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리기에 장작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데 이때 폐기물로 재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 재는 칼륨이나 나트륨 등의 물의 용해도가 매우 높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빗물에 통과시킨 후에 용액을 사용하면 응집되어 있는 흙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입자가 보다 빈둥하게 분포된 안밀 블록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흙과 목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력 또한 외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짓는다는 가정하에 노무비도 0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안밀 기계 비용이 포함되는데 우간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밀 기계 한 대의 가격은 약 $8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은 피난민 캠프 내에서 피난민 인구의 약 85%가 여성과 아이이며 노인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안밀 블럭을 제조하면은 두 명이 1시간에 100개 정도의 블럭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면 약 800개의 블럭이 제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주택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안정성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율이 비교적 높은 우간다에는 안민주택을 지을 때는 외부 침입이 쉬운 탱크나 가설주택,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설주택보다는 안밀 블럭으로 지어진 제대로 된 집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거주성 관점에서는 대상 지역의 일중 그리고 연중 온도차가 매우 작고 벽 두께가 30cm 정도의 경우에는 숲 건축의 내부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면에서 보면은 대상 지역의 흙 상태를 표와 같이 가정을 하고 인장 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젤을 활용해서 혼합수를 이용한 안밀 블럭의 경우는 흙 블럭의 강도는 165kPa로 물을 혼합수로 사용한 안밀 블럭보다 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구성 관점에서도 코팅제로서 흙을 이용할 때 젤을 활용을 해서 혼합수를 제작을 하면 물을 이용한 것보다 3배 이상의 내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성 관점에서는 또 말씀드렸듯이 자연재료 및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재료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안밀 기계만을 전기로 사용한다면 기계 한 대당 약 20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주택 한 채당 필요한 전기는 $40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운송비도 포함하지 않는 텐트 한 채 비용이 $420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먼저 주택 크기를 다음과 같이 상정을 하면은 주택 한 채에 필요한
블럭의 수는 약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일 800개 블럭 제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면 두 사람이 2, 3일 만에 제조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음 표와 같이 제조 시 압류 기계 조작뿐만 아니라 태가름이나 블럭의 접시 등의 인력을 고려해서 최소 5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템플의 피난민 구성,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인 임무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임무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종 건설 기간은 블록 제조의 3일, 그다음에 양생의 7일, 그다음에 주택 건설의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기간보다 목표 기간은 일주일인데 목표 기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향상을 위해서 여러 집의 구성원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주택을 짓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양생 기간에 의한 건설 기간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이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이 된다면 미리 블록을 제조하여서 적치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장에서는 5장과 6장의 실험 결과 및 제안식을 이용해서 피난민 캠프에 흙을 짓는 주택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피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정되어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성능이 좋은 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설계 거동과 강도 발현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것과 동시에 설계의 성질이 주택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강도 향상을 위한 재료 선택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료의 조정이 가능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피난민 캠프 내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결정 지을 수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그 피난민 캠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영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토 강물의 영향을 고려한 인장 강도 수정식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인장 강도와 아치 강도의 관계식을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또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UNHCR 등의 국제 기구 등과 교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제가 속해 있는 홋카이도 대학 건축재료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의 특징은 콘크리트계뿐만 아니라 고분자재 재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계 연구는 홋카이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동절 융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CO2 고정화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재료와 유기재료를 혼합한 기술에 관한 연구도 매우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는 시미지 건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콘크리트의 표면에 아민 화합물을 도포를 하면 도포를 해서 CO2를 흡수시킬 수 있는 연구입니다. 다음은 규산염질 보수제와 수성우레탄을 첨가한 보수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또한 무기제와 유기제를 혼합한 것으로 이 보수제를 도포하면 SiOC의 공중합체가 생성되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